안녕하십니까. 자, 행정학 기본 강좌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직 구조 모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구조. 자, 조직 구조 모형입니다. 모형. 여기에는 뭐 다양한 모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계적 구조가 있어요. 첫 번째. 기계적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학문이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 기계적 이렇게 나가는 거죠. 기계적 구조는 말 그대로 어떤 통계라든가, 그죠? 이 통계에 의해서 이 조직을 구성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계라든가 통제 이런 거에 의해서 이 구조가 조직이 이제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종의 전근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근대적. 어떤 의사가 자기 의사가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 이 구조를 이끌어가는 융통성이 좀 없는 그런 구조가 바로 기계적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기계적 구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기능적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기능적 구조는 뭐예요? 바로 이제 효율성만 가지고 따진다. 다른 거 따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친화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인 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변수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데이터만에 의한 그런 구조를 기계적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웨버입니다. 웨버가 이걸 강조했고요. 웨버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잘 안 먹힙니다만 이 관료제 있죠, 관료제. 종전에 이제 관료제입니다. 지금은 뭐 관료제가 지금 뭐 난리 났죠. 이 백신 사태 때문에. 지금 관료들이, 공무원들이 지금 집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몇 시에 출근하냐면 최소한 아침 5시 일어나서 7시까지 지금 이 공직에 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비상령이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백신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만큼 이 종전에 기계적으로 이 조직을 구성했던 것은 지금 하자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표준 운영이 있습니다. 표준 운영이라고 그러죠. 표준 운영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서 우리가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기계적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은 답은 이거죠. 단순하다. 그죠? 단순하고 그 다음에 명료한 그러한 구조 모형이 바로 기계적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종전에 우리가 이제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군사적으로도 봤을 때도 종전에는 뭐 이 규모가 큰 뭐 탱크라든가 아니면 항공모함도 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엔 이지스함, 그죠? 항공모함 없어도 이지스함만 좋은 거 있으면 된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어떤 요소가 많을 때 이 구조가 잘 운영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계적 구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분업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업. 자, 이 분업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분업이라는 것이 좋게 말하면은 우리가 나누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일종의 명령 계통이 서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할당 부분이 있어요. 이 할당 부분만 자기가 업무 수행하면은 될 것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예산도 공부하는데요. 예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론이 또 등장합니다. 자, 자기 것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품목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유기적 구조. 모든 학문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나갔다가 두 번째는 좀 복잡하게도 나가요. 유기적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구조가 아까는 어떤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게 안 된다. 유기적 구조는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구조를 형성한다. 이렇게 본 것이 유기적 구조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기적 구조의 핵심 포인트는 환경과 똑같다. 이렇게 본 거예요. 환경. 이 환경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고 육지에는 산이 있고 뭐 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강이 있고 이렇듯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유기적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적 구조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뭐 이거 뭐 행정학은 잘 아시지만 거의 소설책이나 마찬가지죠. 말을 그냥 자기가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된 거에 사실 알고 보면은 행정법 같은 경우는 법으로 탁 나와 있으니까 거짓말할 수도 없지만 행정학은 말 그대로 학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이 없어요.
지금 뭐 기계적 구조라고 해가지고 비판을 했지만 기계가 어떤 기계냐, 그죠? 눈에 보이는 경체가 없어요. 행정학은 그렇습니다. 경제가 있다. 경제 어떻게 됐느냐? 사실 실물 경제가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못 내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럼 경제학자들은 뭐 했느냐? 예측을 못 했을까요? 예측한 게 전혀 못 맞았죠? 안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유기적 구조의 핵심은 바로 학습 조직이라는 겁니다. 학습 조직.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범죄학에서도 학습 이론이 나와요. 범죄도 학습된다. 뭐 이런 거 똑같습니다. 유기적 구조도 그런 개념을 좀 다소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조직이고 그리고 이 단체 여기서 기계적 조직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 중요했지만 유기적 구조에서는 어떤 단체, 협동 이런 걸 강조합니다. 단체와 협동. 자,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훌륭한 조직이지만 조직이 잘 안 굴러가는 그런 조직이 있어요. 우리나라 여당하고 야당 보면 그런 식이죠. 그래서 대충 봐서는 저 사람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저 팀은. 그러나 팀워크가 좋은 팀이 있어요. 꼭 성공합니다. 축구라든가 어떤 운동 경기도 보면 그런 것 딱 나오는데 스타 군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 LA 엔젤스 딱 보면은 뭐 푸울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죠. 푸울스 그다음에 오타니, 쇼이 이런 사람들 이 스타가 많이 있지만 항상 꼴찌하죠. 항상 꼴찌하고 탐파베이 레이스라고 있습니다. 탐파베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거기는 연봉도 제일 낮고 보면 한 명 한 명 봤을 때는 좀 현찮죠. 그러나 항상 동부지구 1위 하고 그러죠. 그죠? 이런 것처럼 어떤 팀워크를 강조한 것이 바로 유기적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를 만약에 나오게 됐다 그러면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어떤 학습 효과를 누린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우리가 또 따지는 것이 바로 이제 기능 구조입니다. 비슷한데 행정학은 특징이 많이 비슷비슷한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로 나오게 되면은 기출 문제를 살짝 바꿉니다. 정렬의 문제를 살짝 바꾸죠. 자, 그 다음에 따질 것이 이제 기능 구조입니다. 기능 구조. 사람도 인체도 뭐 간이 있고 허파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위가 있고 장이 있고 뇌가 있고 이렇듯이 어떤 기능 자기가 이제 맡은 그 기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는가 이게 조직이라 이렇게 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요즘에 백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신도 백신의 이제 항체 형성이 문제인데 이것도 기능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인종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남녀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건강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인과관계를 우리가 이제 뭐 입증하려면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쉽습니까? 그죠? 사람 2번 죽이는 일이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 기능주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어떤 사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어떤 장이 있을 때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인사과, 인사과, 그 다음에 뭐 이 조달과, 회계과라고 그러죠. 조달과, 회계과, 그 다음에 뭐 생산과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능 구조는 이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구조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능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각종 부서가 또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누는 거 이런 것을 기능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재능 어떤 기능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 바로 기능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행정학을 이번에 강의하는데요. 행정학에서 나올 곳은 딱 60군데입니다. 60군데인데 이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까 이런 얘기죠. 자, 이 기능 구조 같은 경우는 일종의 수평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인사과장이나 뭐 회계과장이나 생산과장이나 같은 과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군대로 말하면은 뭐 거의 비슷하죠. 예를 들어서 뭐 육군참모총장 밑에 인사과장도 있을 테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군단장급도 있을 테고 많이 있습니다. 같은 계급이면 똑같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기능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능 구조의 장점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좀 비슷합니다. 바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전문성을 함양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능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시험 나옵니다. 이 기능구조의 문제점은 인사학과라든가 이렇게 있었죠. 회계과 있었는데 할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거주의라고 있죠. 할거주의. 여러분들 할거주의 배웠었죠. 예를 들어서 뭐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는데 진나라 바로 통일하기 전에 주나라가 있었죠. 주나라가 이제 망하면서 군웅할거 시대가 왔었어요. 그죠? 이것을 이제 진시황이 통일하면서 바로 최초의 중국 통일 국가를 세웠죠. 이게 바로 이제 이 할거주의, 이때 나온 용어가 할거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같은 수평적 구조지만 서로 협력이 어렵다는 얘기. 협력이. 시험 나올 건 요거죠. 협력이 좀 어렵다. 요 정도 보시면은 기능 구조에 대해서 완벽하게 여러분이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이 환경 변화 있죠. 환경 변화. 이 환경 변화에 대처를 못해요. 자, 우리 행정학도 그렇고 행정법도 그렇고 환경 문제가 환경이란 말이 나오면 그게 답입니다. 가장 큰 화두가 지금 환경 문제죠. 우리 같은 경우 환경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바로 백신이에요. 근데 이 백신이 말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연 이게 3년 전에 최초로 발생했을까? 이게 또 문제입니다. 종전에도 있었는데 잠잠했다가 이번에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중세 때 우리가 패스트라고 있습니다. 패스트가 유럽의 인구를 3분의 1을 다 사망시킨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뭐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팬데믹보다 좀 낮은 게 에피데믹이라고 그러는데 팬데믹 사태 지금 이 WHO죠.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 선언을 왜 했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환경과 직접 관련 있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인류가 과거의 패스트처럼 전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지만은 그러니까 WHO죠. WHO와 지금 UN과 그 다음에 미국의 생각이 다 달라요. WHO 같은 경우는 모든 세계가 골고루 백신을 맞아가지고 여기서 탈출하자 이런 생각인데 미국은 생각 전혀 다릅니다. 미국은 우방 동맹국가에 대해서만 일단 공급하고 나머지 뭐 아프리카라든가 뭐 그 기타 지역에는 차별적으로 공급한다. 남는 걸 지금 준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남는 것도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런 흐름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것이 이제 사업구조가 있습니다. 사업구조. 사업구조는 이 기능구조보다는 조금 색다른 구조예요. 그래서 사업별로 이렇게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 아까는 뭐 생산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업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사장이 있고 생산 1과 생산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생산 2과 생산 3과 여러분 검찰청 가면은 오른쪽에는 법원이 왼쪽에는 법원 있고 오른쪽은 검찰청이잖아요. 앞에서 보면 그렇고 가보면은 이 검사장이 있어요. 검찰청에 검사장 있고 또는 지청장이 있으면은 1호 검사, 2호 검사, 3호 검사 이렇게 돼 있어요. 즉 1호 검사, 2호 검사, 3호 검사가 생산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 할당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뭐 법학에서도 그렇고 생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생산 일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고무줄을 만든다든지 생산 이과에서는 뭐 어떤 천을 이렇게 결합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생산 3과에서는 이걸 조합을 해서 생품을 판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분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기능구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분업화되어 있다. 분업화. 자, 시험에 나오면 이거죠. 기능 구조보다는 좀 더 분업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 사업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따라서 업무적으로 따라서 자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까는 이 기능 구조라든가 이 뭡니까? 우리가 조직 구조 이런 때는 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없었죠. 그러나 사업 구조에서는 환경에 적응을 좀 더 우리가 대응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 구조까지 우리가 공부했는데 사업 구조는 뭐 시험 나온다고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따질 게 이제 매트릭스 구조라고 있어요. 매트릭스 구조. 매트릭스 구조라고 있는데 매트릭스 구조는 수평적 구조와 그 다음에 수직적 구조를 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촘촘한 구조다.
컴팩트하고 촘촘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이원적 체제다. 그러니까 이게 수평적 성격과 그다음에 수직적 성격.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수평적 성격은 어떤 동등한 입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산 1과 생산 2과 생산 3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직적 구조는 사장이 있다면 그 밑에 이제 부가 있고 과가 있고 그 다음에 팀이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군대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해군 사령관이 있고 여기 육군 참모총장, 그다음에 공군 참모, 요즘 공군 참모총장 문제잖아요. 그 바로 밑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백령도 같은 경우는 연대, 우리가 연대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연대장 정도니까 대령급이에요. 대령급이 이제 여기를 지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해병대 여기 있습니다. 해병대 대령급인데 이 사람이 해병대 그 근방, 연평도 근방 또는 백령도 근방을 또 지휘하는 육군이 있을 거예요. 육군. 보면은 뭐 완스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해군이 또 있을 겁니다. 해군 이함대죠. 이함대 사령관이니까 한 뭐 투스타 정도 되겠죠. 이 사람의 또 지시를 받는다는 겁니다.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도 받지만 바로 근접한 해군 이함대 사령관의 또 지시도 받고, 그 다음에 이 육군이 또 사단이 있을 겁니다. 그 근방에 이 사단장의 또 지시를 또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공군도 있겠죠. 아무래도 공군의 어떤 사령관쯤 되는 사람이 해병대 연대장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죠. 이 바로 옆에 있는 육군 부대가 또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대급 이런 부대의 대대장 이런 사람들을 또 지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재미난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예를 들어서 뭐 육군이 잘 나갈 때는 뭐 육군 한 대위쯤 되면은 뭐 해군이나 뭐 공군 한 소령, 중령 정도는 좀 쉽게 봤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나 지금은 세계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해군이나 뭐 공군 장교 이런 분들이 저 잘 나간다.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도 육군 뭐 거의 필요 없죠. 아미가 뭐가 필요? 미국 같은 게 여러분들 뭐 육군 출신도 많이 계실 텐데 미국이나 이제 프랑스라든가 영국 같은 경우는 해군 아니면 공군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공군력이 이제 전투력에 좌우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매트릭스 구조는 이렇게 이중적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지만 연평도에 연대장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백령도에 이 사람은 육군, 해군, 뭐 공군 나아가서는 국방부의 상관한테 지시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구조는 말이죠. 이원적 구조고 그 다음에 조직이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천안함 사태가 있었습니다. 천안함 사태 아시죠? 천안함 사태가 있을 때 천안함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거기와 관련 있는 육군 레이더 사이클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공군도 있을 겁니다. 거기 이 경보 장치가 또 있어요. 그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천안함 폭침 사태 때문에 지금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뭐 이준석이라고 이번에 국민의힘 대표로 나온 사람도 거기서 막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건 뭘 뜻하냐면 그만큼 이 명령 지휘 계통이 복잡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명료하지가 않아요. 자기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건 뭐냐면 이 매트릭스 구조의 좋은 점.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신축적 대응에 아주 좋다는 겁니다. 합리적 대응할 수가 있다. 참모가 많죠. 해군 참모도 있고 육군 참모, 공군 참모, 해병대 참모도 있으니까 상당히 이 어떤 판단하는데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어요. 루트가 많으니까. 그러나 시간은 많이 걸린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혼란이 도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갈등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뭐 해병대 대령쯤 되는데, 내가 왜 육군 소장, 육군 준장의 말을 들어? 이런 갈등이 생겨요.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이런 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밑에 또 여러 가지 육군 예를 들어서 뭐 중령, 내가 명령해도 안 듣죠. 옛날에 그런 게 많았습니다. 해병대에서 뭐 대령 달고 육군 중령한테 말하면 육사 출신인데 내가 내 선배가 대통령인데 이렇게 나가가지고 거절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말도 안 되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매트릭스 구조의 핵심 포인트는 효과성에서 끝내준다는 거예요. 효과성은 상당히 좋지만 문제는 이 조직 간에, 이 조직 내부에서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이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좌절감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최근에 감수성이란 말이 나오죠. 성인지 감수성, 의학 감수성,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번에 공군에서 이 강제 추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살을 했잖아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공군 부대가 이 충청도 쪽에 있던 부대인데, 여기를 사실 공군이 거기 있는 부대가 아닙니다. 원래는 거기를 또 이 관할하는 것이 바로 모 사단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수평 구조죠. 이건 말 그대로 이 수평적인 구조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같은 위치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수평 구조가 되겠습니다. 수평 구조를 한마디로 팀을 강조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새 공무원들도 보면은 팀장급이 있잖아요. 팀장급. 이것은 니스카넨의 법칙에 위배될 수가 있는데, 예산의 극대화 모형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팀이 필요 없는 거예요. 팀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었죠. 국장 밑에 과장 밑에 계장, 끝났죠. 근데 지금은 6급 팀장이 있단 말이에요. 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는 대리가 있고 그래요. 이런 구조가 생긴 것이 바로 수평적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수평적 구조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의사소통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의사소통. 그죠? 미국하고 한국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나라는 인터뷰할 때 대통령한테 말을 항상 공손히 하고, 그죠? 함부로 못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너 나이잖아,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어깨동무를 해요. 대통령이 무슨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왕처럼 대하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나중에 교도소도 가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만큼 자기가 칼을 휘두르면은 그만큼 상대방을 좋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이 대통령이 내가 무능하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럼 중간을 갈 수가 있죠. 그러나 만약에 칼을 잘못 휘둘렀다, 그 칼은 자신에게 온다,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수평적 구조도 유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유기성이 있다. 아까 유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설명했었죠. 그것도 있지만 이 수평 구조도 역시나 유기적인 성격을 또 간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업무와 다수 업무를 구별하는, 파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토론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토론. 그래서 담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담론 하는데, 담론이 왜 중요하냐면, 담론 이거죠. 어떤 사람들이 모닥불을 탁 펴놓고 그저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말을,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담론이거든요. 이 담론이 사실은 우리 C족 국가, 그 다음에 부족 국가를 통해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회화 법입니다. 말하는 법이에요. 그게 담론인데, 지금처럼 책상에 앉아가지고 상관이 하관한테 얘기하듯이 이게 아니죠.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모닥불을 바라보면, 모닥불이란 건 어떤 목표입니다. 목표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의사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던 것이 바로 담론이에요. 이 담론이 발달하지 않으면은 어떤 이 구조라든가 이쪽에서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가 또 나올 얘기가 또 나오지만은 네트워크. 완전히 거짓말 같지만은 이 행정학은요, 말이 거의 조금씩 빗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학자가 논문을 써요. 그러면은 다른 학자가 그 논문 똑같이 베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변종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런 게 이겁니다. 아까 네트워크 구조나 그죠? 매트릭스 구조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거의 비슷하지만 변종을 하나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죠? 그래야 자기도 할 말이 있으니까. 이 행정학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답은 기출문제만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략, 계획, 통제라는 어떤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뭡니까?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통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핵심 역량이라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 여기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핵심 역량을 포커스를 잡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산림청이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봐요. 자, 산림청에서 뭐가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까?
산불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뭐 산림 녹화할 필요도 없죠.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국유재산을 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지금 고성 같은 게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산불을 예방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핵심 역량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새마을 운동 사업 이런 게 지금 요새 슬슬 이게 이제 이 모닥불을 피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1960년대, 그러니까 1970년대, 60년대 이제 개발 5개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70년대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까 해가지고 나온 것이 새마을운동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말이죠. 이 새마을운동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완전히 바닥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마을이 있었는데 새 마음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거의 이런 수평 구조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구조에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자율성이죠. 각각의 자율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나이티드 스테이트하고 똑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각 주가 자율권을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워싱턴에서 통제를 조금씩 합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조직의 방식이다. 바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생각하면 되죠. 이 주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앙정부가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컨트롤합니다. 나중에 저 지방자치제도에 가면은 그게 나와요. 신중앙 집권 이론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런 이론이 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조의 특징은 개서적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서적. 자, 이 개서적 구조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개서적. 용어가 중요합니다. 이 학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개서적은 서열입니다. 서열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평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서열을 따지죠.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딱 앉는 자리부터 따지죠. 그거에서 싸웁니다. 대통령이 있으면 왼쪽에 국무총리, 오른쪽에 누가 있습니까? 국무회의 할 때 왼쪽엔 국무총리가 있고 오른쪽에는 감사원장이 앉아 있어요. 감사원장은 지금 뭐 이 부총리급인데요. 옛날에는 이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은 중앙정보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감사원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무부 강요도 이 뭡니까 서열이 쭈루룩 있어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부총리, 경제기획원 장관, 경제 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저 순서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어쩌고저쩌고 가야 돼 있습니다. 이 서열적으로 돼 있는데 이 네트워크 구조는 서열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구조는 가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상이다. 우리가 네트워크라는 게 어디 있느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일종의 가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트워크는 임시적.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좀 성격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합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조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왜 트러블이 생겼냐면 일본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뭡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재산을 그 당시에 이제 친일파라고 그러죠. 친일파가 재산을 90% 이상을 차지했었어요. 그런데 이 친일파의 재산이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수시키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일본의 기업을 우리가 몰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몰수한 것이 어떻습니까?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대법원에서는 몰수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우리 국민이 일본의 어떤 기업체에서 그 당시 일했던 돈을 내놓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내놓으면 그냥 그걸 몰수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지소미아라고 있어요. 이 지소미아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한국과 일본의 어떤 군사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정보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과 지소미아가 깨졌기 때문에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 쏘는 것도 몰라요. 옛날 같으면 일본이 더 네트워크 발달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